국제 무역과 지속 가능한 발전. 네, 이게 사실 앞에 이제 두 페이지, 앞쪽 두 페이지는 우리 여름방학 때 한 거 내가 한 글자도 안 고치고 갖고 왔고, 뒤에는 좀 내가 여러분들 도움 될 만한 내용들을 진짜 갖고 왔으니까 정신 똑바로 좀 차리고 들어주세요, 제발. 정말 요 단원, 요 파트가 여러분들 기말고사 성적을 좌우한다고 해도, 아니 좌우해, 그냥 좌우하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알아들어서 기말고사는 다들 둘 다 100점 100점 한번 받아봅시다. 첫 번째 무역입니다. 무역이라는 건 국가 간 이루어지는 상품의 수출과 수입이고, 외국에다 물건 파는 거를 수출이라고 부르고, 외국에서 물건 사오는 걸 뭐라고 불러? 수입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왜 이러한 무역이 발생을 하냐? 첫 번째, 국가 간 생산 자원의 양. 두 번째, 생산 기술. 세 번째, 지리적 조건이 차이가 나요. 근데 이러한 차이는 결국 뭐의 차이를 만드냐면 생산비의 차이를 만듭니다. 내가 누누이 이야기했죠. 이 생산비의 비가 뭐라고? 비율이 아니고 피는 아니고 이제 코스트, 비용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생산에 들어가는 거, 그걸 생산비라고 부릅니다. 특징으로는 무역을 하게 되면 외국 물건 살 수 있죠. 상품 선택의 폭 넓어지겠죠. 그리고 국내의 시장 실패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시장 실패라는 게 뭔데? 시장이 뭐에 실패한 상태? 금리. 시장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실패한 상태를 네 글자로 시장 실패라고 부른다라고 했단다. 근데 시장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실패했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자원, 재화나 서비스가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다 생산되거나 혹은 과다 소비되거나 혹은 과소 생산되거나 과소 소비되는 거, 즉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조금이라도 많거나 적게 만들어지거나 소비되면 시장이 실패했다. 같은 말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실패했다 라고 부른다라고 한다라고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무역은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국제적인 규모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우리는 무역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무역이 국내 거래와는 어떤 차이가 있냐? 첫 번째, 국가 간 법도 다르고 제도도 다르겠죠? 그러다 보니까 생산 요소가 이동하는데 이동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국내에서의 이동보다는 훨씬 더 제약이 많고 제한이 많다. 두 번째로는 화폐 제도. 우리나라는 원화를 쓰고 미국은 달러를 쓰죠. 일본은 엔화를 쓰고 중국은 위안화를 씁니다. 이런 식으로 화폐의 제도가 다르고, 화폐가 다르다 보니 그것을 바꿔야 돼요. 화폐 간에 바꿔주는, 교환해주는 비율을 우린 두 글자로 환율이라고 부르는데, 이 환율의 영향을 받겠죠. 이해되죠? 여기까지는 아주 이론적인 당연한 내용입니다. 요 다음 것도 당연해요. 그래서 무역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이론을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배울 겁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죠. 애덤 스미스가 이야기했던 절대 우위론입니다. 복수 정도 안 됐지 그거? 네. 그럴 줄 알았어. 안 싫어요. 내가 싫어요. 애덤 스미스가 주장한 절대 우위론입니다. 절대 우위라는 것은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비해 더 적은 생산비로 생산 가능한 상황을 절대 우위라고 합니다. 이 더 적은 생산비라는 이야기는 다른 국가보다 더 적은 생산 요소를 투입해서 물건을 생산하는 상황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무역이 발생하는 거는 한 국가가 절대 우위 상품을 외국에다 팔아. 그리고 절대 열위 상품을 외국에서 사오면은 무역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절대 우위론입니다. 근데 각 국가는 절대 우위 상품을 특화 생산해서 교환하면 양국 모두 무역 이익을 발생한다, 이익을 얻는다. 맞는데 문제는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국가는 여러 상품에 있어서, 거의 모든 상품에 있어서 절대 우위에 있단 말이죠. 그럼 미국은 이론적으로 다른 나라랑 교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 우위를 한 나라가 다 가지고 있으면은 무역 발생이 이론적으로 안 돼. 이 절대 우위론에 따르면. 그렇게 이 절대 우위론이 가진 한계를 비판하면서 등장했던 이론이 바로 데이비드 리카르도라는 아저씨가 이야기를 했던 비교 우위론이다.
비교위로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비해 더 적은 기회비용으로 생산 가능한 상황이다. 여기서 기회비용은 내가 선택의 대가로 포기한 무언가 중에 가장 큰 거고, 이 국제무역이 있어서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우리 지난주 배웠던 기회비용의 종류 크게 두 가지 뭐 있었지? 암묵적 비용하고 명시적 비용 이렇게 두 개 있었죠. 그 중에서 암묵적 비용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내가 어떤 상품을 생산할 때 포기해야 되는 다른 상품의 양을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좀 이따 계산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국제분업과 무역의 기초 이론으로 자유무역의 이론적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비교 이론이 입증이 되면서 자유롭게 무역하는 것은 서로에게 이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 이 비교 이론을 비판하는 그 내용들도 있어요. 우리 교과서에서 직접적으로 다루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예시가 있거든요. A라는 국가가 있고,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B라는 국가가 있어. A라는 국가는 컴퓨터에 비교 우위가 있어. B라는 국가는 비교 우위가 이제 교과서에서는 이게 예시로 많이 나오는데, 돌도끼에 비교 우위가 있어. 이런 국가들이 있다라고 해보자, 가상으로. 그러면 둘이 자유무역을 하면 비교 이론에 따라서 양국 모두 무역 이익을 봅니까, 안 봅니까? 봐요, 비교 이론에 따르면. 근데 단기적으로는 이익을 볼지언정 장기적으로 B라는 국가가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하다라고 이 비교 이론을 비판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만 알아두시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까지는 이론이야, 이론. 제일 중요한 거 뭐야? 계산하는 겁니다. 자, 기회비용을 계산을 할 거거든요. 이거 했었던 거니까 한번 좀 빠르게 합시다. 봐봐. 자, 자료일은 생산 요소가 노동뿐이고 총 노동량이 같은 갑국과 을국의 X제와 Y제 한 단위 생산에 필요한 노동자 수를 나타낸대요. 그래서 여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인원수만 있으면 물건을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료인은 갑국과 을국의 X제, Y제 한 단위 생산에 대한 기회비용을 나타낸대요. 이제 우리가 나타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갑이라는 국가는 X제 하나 만드는데 몇 명 필요해요? 15명 필요하죠. Y제 하나 만드는데 몇 명 필요해요? 5명 필요하죠. 그러면 X제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Y제의 양은 몇 개일까? 3개야? 5개야? 5개는 어떻게 나오는 거지? 5명. 아니죠. 자, X제 하나 만드는데 몇 명 필요하다고? Y제는? 15명이 만약에 Y제, X제 안 만들고 Y제 만들면 Y제 몇 개 만들어? 3개 만들죠. 그래서 X제 한 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Y제 3개가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럼 두 번째, 거꾸로 Y제, 갑국은 Y제 하나 만드는데 몇 명 필요해요? 5명 근데 이 5명이 X제 만들면 X제 몇 개 만들까? 3분의 1개밖에 못 만들죠. 하나를 못 만드니까. 그래서 X제 3분의 1이다. 그래서 이 두 개는 무슨 관계야? 두 글자로 역수의 관계죠. 역수라는 건 곱해서 1이 나오는 숫자인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3이라는 건 5분의 15인 거고, 이 3분의 1이라는 건 15분의 5를 약분한 거니까 분자 분모가 뒤바뀌니까 당연히 역수의 관계에 있다. 그럼 우리 을국도 해보자. 을국 X제 하나 만드는데 5명 필요하대. 5명이 Y제만 만들면 Y제 몇 개 만들어? 1 개를 못 만들죠. Y제 2분의 1개 만듭니다. X제는 몇 개 만들겠어? 볼 것도 없이 2개를 만들게 된다. 이게 이제 기회비용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여기서 자, X제의 절대 우위가 있는 건 누구예요? 을국이죠. Y제의 절대 우위가 있는 건 누구예요? 그럼 이게 좀 절대 우위가 다르네. 그렇기 때문에 비교 우위도 똑같이 기회비용이 적은 게 비교 우위 아닙니까? 여기가 이렇게 적고 여기가 이렇게 적으니까 절대 우위는 이렇게고 똑같이 비교 우위도 이렇게다. 이해되시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더 들어가 봅시다. 이건 지금 맛보기 한 거고요. 자,
비교 우위 한 페이지 넘어가셔서 비교 우위 원리와 무역의 이익에 관해서 우리 한번 계산해보자. 이것도 우리 했던 거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사실 이제 하이라이트는 그 다음 페이지긴 한데 그래도 한번 봅시다. 우리 여러분 다 까먹으셨을 테니까 이게 교재 87페이지에 있는 내용 그대로 갖고 온 건데 대신 교재 87페이지에 있는 내용에 빈칸을 다 뚫어서 갖고 온 겁니다. 교재에는 빈칸이 다 채워져 있어요. 자, 일단 첫 번째 내용을 읽어봅시다. 갑국과 을국의 생산 요소는 노동뿐이며 총 노동량은 갑국이 1200명, 을국이 720명이래. 갑국과 을국은 직선형 생산 가능 곡선상에서 생산하고 생산된 재화는 전량 소비된 데 다 쓴다는 이야기죠. 남는 거 없이. 무역 이전의 갑국은 의류 66벌과 기계 45대, 을국은 의류 40벌과 기계 45대를 생산해서 소비하고 있었다. 자급자족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뭐 여기까지는 그냥 설명해 주는 거니까 뭐 이해하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그냥 그렇구나 하시면 됩니다. 자, 생산비를 비교해야 되는데 의류 하나 만드는데 갑국은 10명, 을국은 9명 든대. 그러면 비교 위에 있는 게 누구야? 다시 절대 위에 있는 국가가 뭐야? 의류는? 을국이죠. 기계 하나 만드는데 갑국은 12명 필요하고 을국은 8명 필요하대. 그러면 역시 절대 위에 있는 국가는 누굽니까? 을국이죠. 그러면 애덤 스미스의 절대 우위론에 따르면 갑국과 을국 사이의 무역은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야 돼요. 근데 일어난다라는 거죠. 어떤 이론에 따르면? 비교 이론에 따르면. 그 전에 생산 가능 곡선을 먼저 좀 그려봅시다. 기억나니? 생산 가능 곡선? 아마 여러분들 학교에서는 이 생산 가능 곡선을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안 가르쳐 줄 수도 있는데 내 경험상 이 생산 가능 곡선을 그릴 줄 아는 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 훨씬 편해요. 그래서 가르쳐 주는 거니까 한번 그려봅시다. 아까 각국은 총 노동력이 몇 명이었대요? 1200명, 을국은 720명이었대요. 그럼 여기 써줘. 일단 1200. 을국은 몇 명? 720이래. 자, 생산 가능 곡선을 그려볼 겁니다. 생산 가능 곡선을 그릴게요. 이렇게 하나 그려주고 약간 삐뚤가? 뭐 어쩔 수 없죠. 자, 요 원래 수학에서 X축에 해당하는 것을 의류축이라고 쓰고 Y축에 해당하는 것을 기계로 내가 잡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그러면 갑국이 의류만 만들면 의류 몇 개까지 만듭니까? 120개까지 만들죠. 내가 여기 120으로 잡아줄게요. 그리고 갑국이 기계만 만들면 기계 몇 개까지 만듭니까? 100대까지 만들죠. 여기를 100대로 잡을게요. 그래서 이 두 지점을 이으면 이게 뭐가 되냐? 갑국의 생산 가능 곡선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을국 한번 따져봅시다. 을국이 의류만 만들면 의류 몇 개까지 만듭니까? 80개까지 만들죠. 한 여기 잡아볼게요. 그리고 을국이 기계만 만들면 기계 몇 개까지 만듭니까? 여기 90이라고 잡겠습니다. 그럼 요 두 지점을 이으면은 요 파란색 직선이 을국의 생산 가능 곡선이 됩니다. 그리세요. 그래서 요 축은 기계만 생산할 때, 요 축은 의류만 생산할 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 생산 가능 곡선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생산 가능 곡선을 딱 보잖아?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알 수 있는 게 뭐냐?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게 뭐냐? 모든 국가는요, 생산 가능 곡선의 생산 가능 곡선 안의 지점에서만 생산할 수 있습니다. 자, 써줄게요. 모든 국가는 생산 가능 곡선 안의 지점에서 만 생산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생산 가능 곡선, 예를 들어 을 같은 경우에는 요 안이 요 흰색 빗금 칠한 게 생산 가능 곡선 안의 지점인 거죠. 요 밖에서 여기나 여기에서는 생산이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생산 가능 곡선 위에 찍히는 점 있죠. 생산 가능 곡선 상의 지점은 각 국가의 효율적 생산량을 의미합니다. 각 국의 효율적 생산량.
양을 의미하는데 이 효율적 생산 요소, 생산량이라는 것은 주어진 생산 요소를 모두 활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200명의 사람이 있다면 1200명이 다 일하는 것을 의미해요. 노는 사람 하나 없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 점을 하나 찍어 볼게요. 요 점을 하나 찍어 보겠습니다. 요 점이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찍힌다고 해보자. 대략 뭐 여기 한 60 잡고 여기 한 50이라고 이렇게 잡아볼게요. 그럼 갑국은 기계 50개랑 의류 60개를 같이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주야, 있어 없어? 각국은 이 지점에서 생산을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근데 이 지점에서 생산하게 되면 이 갑국이 데리고 있는 1200명의 노동자 중에 분명히 노는 사람이 생기겠죠. 그걸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 선 위에 찍히면 노는 사람 한 명 없이 다 모두가 열심히 일했을 때 생산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지점들이라는 거죠. 뭐가? 요 생산 가능 곡선 위에 있는 점들이. 알아듣겠니? 내 말 어려워요? 졸려? 나도 졸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까지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겠어? 기회비용을 구하셔가지고 비교 우위를 구해보셔야죠. 우리 이제 기회비용 구해봅시다. 갑국이 의류 하나를 만들기 위해 포기해야 되는 기계의 양은 몇 개일까? 갑국은 의류 하나 만드는데 10명 필요하고 기계 하나 만드는데 12명 필요하대. 그럼 10명이 기계 한 대 만들어 못 만들어? 못 만들죠. 그래서 기계 몇 분의 몇 대? 12분의 5인데 약분하면 6분의 5대가 되겠죠? 그럼 얘는 볼 것도 없이 역수니까 몇 분의 몇이 되겠니? 5분의 6이 되겠죠. 따라오고 있어? 자, 두 번째. 을국 같은 경우에는 의류 하나 만드는데 드는 노동력이 9명이고 기계 하나 만드는 데는 8명이래. 그러면 을국은 9명이 기계 하나보다는 많이 만들겠네. 그럼 기계 9분의 8이겠어? 8분의 9겠어? 8분의 9가 될 거다. 그러면 거꾸로 얘는 역수니까 의류는 9분의 8개를 포기하는 셈이 되겠죠. 그럼 딱 봤을 때 6분의 5가 8분의 9보다 작으니까 의류에 있어서 비교 우위는 누구한테 있어? 갑한테 있어. 그리고 기계 6분의 5가 9분의 8보다 딱 봐도 크니까 기계 생산에 있어서 비교 우위는 딱 봐도 을한테 있다.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기회비용을 가지고 비교 우위를 구하는 것은 방금 제가 구한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 맞습니까? 이해되죠? 너 혼자 하고 있는 거 아니지? 아니라고 해줘, 제발. 자, 넘어가도 돼요? 넘어갑시다. 자꾸 물이 또 있어. 자, 그럼 넘어가서 볼게요. 자, 특화 및 무역으로 인한 이익을 좀 보겠습니다. 갑국이 비교 우위에 있는 재화인 의류 생산만을 특화해서 생산하면 의류 120벌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갑국은 비교 우위가 의류에 있었으니까 의류에만 몰빵해서 만들겠다 이거야. 그럼 의류 120벌 만든다 이거죠. 을국은 비교 우위 있던 게 기계니까 기계만 몰빵해서 만들면 기계 90개까지 만든대요. 주어진 생산 요소를 다 기계 생산에만 투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교역을 하면 되는데, 자, 아까 66, 45였죠. 그리고 갑국은 이제 66, 40이었는데 원래 이제 다시 의류만이었죠. 의류만 120 만들어. 이제 의류만 120. 갑은 의류 120. 뭐 밑에 써줄까? 120, 0 이렇게 만들고, 을국은 의류는 빵볼 만드는데 기계를 아까 90대 만든다 그랬나? 90대. 지금 이 상황인 거죠. 그럼 1대1로 교환을 할 거야. 근데 갑국이 딱 봤을 때 원래 자기가 스스로 자급자족 할 때도 기계 45대는 필요했잖아. 그니까 오케이, 의류 45개 줄 테니까 기계 45개 받아오겠다 이런 거죠. 그러면 갑국이 을국한테는 의류를 45벌을 줍니다. 그럼 의류 45벌. 그 대가로 기계를 몇 개 받아와? 1대1이니까 45개 받아와. 지금 이렇게 교환이 된 거예요. 이해돼? 그러면 각국은 이제 의류 120벌 만들었는데 45벌을 을국에 줬어. 그럼 몇 벌 남아? 120에서 45 빼면 얼마입니까? 75 아닌가?
그리고 을국은 의류 45개 받아온 대신에 기계 45대 줬으니까 95개에서 45대 주면은 몇 개 남습니까? 기계 45 남죠. 그래서 이렇게 교환한 거 이해되죠? 그러면 갑국은 원래 66, 45였는데 75, 45니까 기계는 똑같지만 의류가 몇 대가 더 많아? 9개가 더 많죠. 9벌이 더 많죠. 그래서 의류 9벌만큼 이득을 본 거고, 을국은 역시 기계가 똑같지만 의류가 5벌이 많네요. 의류 5벌을 이득을 본 겁니다. 그래서 비교우위에 따르면, 그리고 비교우위에 따라서 특화 생산한 다음에 교환을 하게 되면, 무역을 하게 되면 두 국가 모두 이득을 본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예시로서 입증이 됐네요. 맞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돼요? 진짜로? 진짜 이해됐다라고 믿고, 진짜 제일 중요한, 이거는 이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여름방학 때 나랑 같이 미리 공부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근데 그 뒤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정말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내가 실전적인 내용을 가지고 왔어요. 딱 봐도 표가 드럽게 많죠? 하기 싫게 생겼지만 꾹 참고 한번 해봅시다. 자, 네, 국제무역문제 7대 원리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7대 원리는 제가 만든 원리입니다. 제가 진짜로 이게 뭐냐면은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문제를 풀 때, 이 국제무역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푸는지, 그러니까 뭐 이것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이 없다라고는 말 못하겠어요.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어떤 연구하고 공부했던 방법들 중에, 활용했던 방법 중에는 이렇게 푸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라고 느꼈던 그 방법들을 가지고 온 겁니다. 특히 1번부터 7번까지 있는데 1, 2, 3, 4번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 줄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시험 대비하고 문제 풀면서 학생들보다 문제 더 많이 풀면서 어떤 깨우친 그런 뭐 스킬까지는 좀 거창하고, 그 깨우친 일종의 요령이기 때문에 좀 잘 체화를 해서 여러분들 제발 이 문제는 당연히 맞추고, 이 문제 빨리 풀고, 남들보다 정확히 빨리 풀고, 그리고 다른 문제 투자해가지고 다른 문제 많이 맞춰서 좋은 점수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 꿀팁들을 기꺼이 전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자, 첫 번째부터 봅시다. 절대우위는 비교우위를 포함한대. 무슨 얘기냐? 절대우위가 성립하면 비교우위도 무조건 같게 성립합니다. 무슨 얘기냐? X제 생산하는 데 있어서 갑국은 2명 필요하고 을국은 3명 필요하대. 그럼 누가 절대우위야? 갑국이죠. Y제 생산에 있어서 말이 꼬이네. 갑국은 Y제 생산에 있어서 6명 필요하고 을국은 2명 필요하대. 누가 절대우위야? 을국이죠. 그럼 지금 절대우위가 갈렸지. 절대우위가 갈리면 비교우위는 무조건 절대우위를 따라가요. 그럼 비교우위는 언제 구하는 거야? 절대우위가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을 때 기회비용을 굳이 따져가지고 비교우위를 찾아내는 거죠.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렇게 절대우위가 갈려 있으면 굳이 기회비용을 계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라는 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뭐 그냥 당연한 이야기예요. 별로 여러분들 아는 거죠. 이제 별로 실전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두 번째부터는 실전적이에요. 생산요소 투입량의 대소관계가 다르면 기회비용을 구하지 않고도 비교우위를 구할 수 있대. 무슨 말일까? 생산요소 투입량의 대소관계가 다르면 굳이 기회비용을 구하지 않아도 비교우위를 알아맞출 수가 있대. 내가 기억하기로 여러분들 엊그저께 보신 모의고사 23번 문제가 국제무역 문제였거든요. 그 문제가 요 방법을 풀면 쓰라고 낸 문제였어요. 봐봐. X제 생산에 있어서 갑국은 8명, 을국은 12명 필요하대. 누가 절대우위야? 을국. 갑국이죠. 더 적은 생산 요소로 지금 생산하고 있으니까. 이해되지? Y제 생산에 있어서 갑국 9명, 을국 10명이야. 누가 절대우위야? 갑이죠. 절대우위가 갈렸어. 그럼 비교우위를 이제 찾아야 될 것 같아. 비교우위 찾으려면 우리 원래 어떻게 해? 기회비용 구하죠. 근데 이건 기회비용 안 구해도 절대우위 찾을 수가 있어요. 비교우위 찾을 수가 있어요. X제가 갑국이 비교우위고 Y제가 을국이 비교우위거든요.
왜 그럴까? 답은 여기 나와 있어. 보자. 갑국은 x제 만드는데 몇 명 필요해요? 8명. y제 만드는데 몇 명 필요해? 9명. 뭐 만들 때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해요? Y제. y제 만들 때죠. 그럼 뭐 만들 때 사람이 더 적게 필요해? X제. x제죠. 일국은 x제 만들 때 몇 명 필요해? 12명. y제 만들 때? 10명. 뭐 만들 때 사람이 더 적게 필요해? Y제. y제죠. 그래서 을국은 y제, 갑국은 x제가 되는 겁니다. 왜? 얘는 결국에는 기회 비용을 구하면 몇 분의 몇이겠어? 9분의 8이겠죠. 얘는 몇 분의 몇이겠어? 8분의 9겠죠. 얘는 몇 분의 몇이겠어? 5분의 10은 나올 수가 없는데? 5분의 6이라 그랬어요? 아, 정확합니다. 5분의 6이겠죠. 얘는? 이해되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 9고 10, 10이면요. 비교이 알고 싶으면 무조건 기회비용 구해야 돼요. 근데 이게 아니잖아. 8, 9, 9, 12, 10이잖아. 그럼 둘 다 값이 작더라도 얘는 9분의 8이고 8분의 9죠. 얘는 5분의 6이고 6분의 5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 두 개가 역수관계니까. 이해되니? 그 이야기인 즉슨 무조건 얘는 x제가 더 적고 y제보다 자기만 따졌을 때 남들 거 안 보고 얘도 자기만 따졌을 때 y제가 x제보다 사람이 더 적게 투입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죠.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기회비용, 그러니까 보기 있잖아. 기니디 문제. 거기서 기회비용을 물어본다면 계산해야 돼요. 근데 그냥 비교위만 물어본다면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죠. 시간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잖아. 그래서 줄인 시간 가지고 다른 문제 풀면 한 문제라도 더 맞추겠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소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어차피 상대적인 생산비고 분수구 역수관계이기 때문에 기회비용을 굳이 구하지 않아도 비교우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얘가 두 번째 논리예요. 이해되니?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가장 실전적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사실 문제에서는 기회비용 구해서 비교우위 찾으라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 그거 관련해서 경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생산량을 줬거나 두 번째, 생산 요소를 줬거나. 그럼 첫 번째부터 보자. 생산량이 제시된 경우 1이 되도록 양변을 나누어 주면 돼요. 얘는 뭐냐면은 생산 요소가 똑같은 생산 요소를 투입했을 때 생산할 수 있는 생산량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얘는 생산 가능 곡선을 표로 옮겨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생산 가능 곡선으로 그리면 어떻게 돼? 여기가 x제고 여기가 y제잖아. 그럼 갑국 같은 경우에는 10,5가 되는 거고 이게 갑국의 생산 가능 곡선이야, 얘가. 그러면 을국 같은 경우에 2,4니까 2,4야. 얘가 을국의 생산 가능 곡선이야. 얘를 지금 표로 옮겨 놓은 거죠. 그럼 기회비용을 구해야 돼. 어떻게 구하면 될까? 그러니까 나눠주면 되죠. 근데 얘가 이제 맨날 헷갈리는 게 뭐야? 10분의 5냐 5분의 10이냐잖아. 10분의 5냐 5분의 10이냐잖아. 무조건 둘 중 하나야. 다른 숫자는 튀어나올 수가 없어. 근데 그 두 개가 실존적 고민인 거거든. 그럼 시험 보다가 헷갈려. 10분의 5, 5분의 10, 5분의 10, 10분의 5? 그러다가 시간 다 까먹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생산량이 제시된 경우에는 봐봐. 이게 기회비용을 구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y제 몇 단이라는 것은 x제를 하나 만드는데 한 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인 거잖아. 이 이야기인 즉슨 뭐냐면은 봐봐. 지금 x제만 만들면 10개 만든대. y제만 만들면 5개 만든대. 이해되니? 그럼 x제 하나 만들 때 y제 몇 개 포기하냐라는 거잖아. 그럼 이 이야기거든요. 10분의 5야. 지금 비율로 여러분들 비율로 따졌을 때 b로 따졌을 때 10대 5야.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뭐야? x제 하나 만들 때 포기해야 되는 무언가잖아. 그럼 여기가 x고 x 대 y가 지금 10분의 5란 이야기 아니야. 그럼 x제 하나 만들 때 얘인 즉슨 1 대 몇이냐 요걸 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5에다가 몇 나눠주면 돼? 10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얘가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니? 그래서 10이잖아. 지금 x제만 만들면 10개 만들어. 그럼 x제 하나 만들 때 y제 몇 개 만드냐라는 거잖아.
x제 하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10을 나눠주는 거죠. 지금 나누기 10. 그럼 얘도 몇 나눠주면 돼? 나누기 10 나눠주면 되죠. 얘 나누기 10 나눠주면 2분의 1이잖아. 그래서 얘가 y제 2분의 1이 되는 거야. 기회비용이. 이해되니? 얘는 거꾸로죠. y 대 x가 5 대 10인 상황인 거잖아. 그죠? 얘를 1로 만들어주겠대. 그럼 얘 5 나눠주면 되잖아. 똑같이 5 나눠주면 되잖아. 2죠. 그래서 얘가 뭐가 돼? x? 2가 되는 거야. 그럼 얘도 1을 만들어주겠대. 얘 2 나눠주면 되잖아. 그럼 y? 얘 2 나눠주면 뭐야? 2죠. 얘는 1 만들어주겠대. 그럼 얘 4 나눠주면 되잖아. 얘도 4 나눠주면 되잖아. 그럼 뭐야? x? 4분의 1. 약분해서 2분의 1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생산량이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생산 요소, 뭐 주어진 시간 동안 주어진 노동량을 총투입했을 때 x제 10개 만들거나 y제 5개 만든다. 이런 식으로 몇 개 만든다. 몇 벌 만든다. 뭐 몇 단위 만든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얘를 1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얘를 몇 나눠줘야 되는지 생각하시면 된다고. 얘 1 만들어주려면 10 나눠야 되면 여기 양변에 똑같이 같은 숫자를 나눠주면 된다고. 1이 되도록. 얘를 다르게 해석을 하면요. 같은 말인데 다르게 표현을 하면 생산량이 제시된 경우 자기 자신의 숫자가 분모로 가요. 이해돼? 다른 y제 숫자가 분자로 가고 10분의 5가 되는 거잖아. 약분하면 2분의 1. 얘도 5분의 10이 되는 거잖아. 얘가 분모로 가니까. 근데 이렇게 외워도 되거든요. 이걸 완벽하게 외우면 정확하죠. 절대 안 틀리지. 졸려? 나도 졸려. 조금만 힘을 내봅시다. 이거를 외우면은 가장 좋지만 사실 생산량이 제시된 경우 자신의 숫자가 분모. 시험장 들어가면 까먹는다고, 헷갈린다고. 정작 시험 볼 때 되면은. 얘는 그래도 좀 확실하지 않겠어요? 얘보다는? 암튼 이게 이제 세 번째 논리입니다. 이해되니? 자, 그리고 네 번째. 요번에는 거꾸로 우리가 사실 일반적으로 얘가 더 많죠. 생산량을 주는 경우보다는 생산 요소, 생산비. 자, 생산 요소랑 생산비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게 주는 경우가 많은데 주어진 생산비로 한 개의 재화를 만들 수 있는지를 내가 생각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아까 이거는 우리 계산할 때 한 거야. 예를 들어 x제 하나 만드는데 갑국은 2명 필요하고 y제 하나 만드는데 4명 필요하대. 그럼 2명으로 y제 하나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럼 결국엔 4분의 2냐 2분의 4냐인데 하나 못 만드니까 1보다 작은 숫자 넣으면 되잖아.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y제 2분의 1이 되는 거야. 얘는 마찬가지죠. 4명으로 x제 하나 이상 만들어, 하나 이하 만들어. 2 이상 만들죠. 그럼 결국 2분의 1이냐 2냐인데 하나보다 큰 거는 2니까 x제 2가 되는 겁니다. 이해돼? 얘도 마찬가지예요. x제만 하나 만드는데 10명 필요하고 y제 하나 만드는데 2명 필요하대. 10명 가지고 y제 하나보다 더 만들어, 덜 만들어? 더 만들겠죠. 그래서 2분의 10이냐 10분의 2냐인데 하나보단 더 만들 테니까 얘가 y제 5가 되는 거고 얘는 역수 취하면 x제 5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요거 두 개가 제일 중요해요. 사실 제일 많이 나오니까. 생산량이 되면은 양변이 1이 되도록 나눠주면 돼요. 똑같은 수를 취해주면 되잖아. 이해되죠? 생산 요소가 주어진 경우에는 하나 만들 때 드는 생산 요소가 주어진 경우에는 주어진 생산 요소로 다른 재화를 하나 만들 수 있냐 없냐의 여부를 따져보는 게 가장 편해요. 내가 개인적으로 했던 방법들 중에는. 사고 회로가 가장 덜 꼬인다고. 물론 이렇게 밑에 얘는 생산 요소가 주어진 경우에는 자기 자신의 숫자가 분자가 된다라고 외우셔도 돼요. 외울 수 있으면, 완벽하게 외울 수 있으면 이렇게 외워도 됩니다. 근데 요것보다는 내가 봤을 때 요게 조금 더 내 경험상 낫다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 중에,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 지인들 중에는 사회를 제일 잘하지 않겠습니까? 좀 믿었지 않더라도 그냥 믿고 시킨 대로 해주세요. 제발. 내가 뭐 여러분들 안 되라고 이상한 거 가르쳐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네. 그죠?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더 힘내봅시다. 자, 5번째. 교역 지점은 양국의 기회비용 사이의 범위에서 결정된다. 이 5번, 6번, 7번은 그 어떤 문제를 쉽게 풀기 위한 논리나 공식이라기보다는 학교에서 심화 문제를 내면 이 5번, 6번, 7번을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를 내는 경우들이 덜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하기 전에 기회비용을부터 구해봅시다. 그러면 갑국은 X제 만드는데 10명이고 Y제 만드는 데는 5명이 필요하대요. 그럼 우리 아까 바로 앞서서 배웠던 거 좀 써먹어 보면, 자, 뭐야 이거. 10명이고 5명이잖아. 10명으로 Y제 하나보다 더 만들어, 덜 만들어? 더 만들죠. 그래서 Y제 2가 되겠죠. 그럼 X제 몇 분의 몇이 되겠어? 2분의 1이 되겠죠. 그리고 을국 같은 경우는 6명, 4명 필요한데 6명으로 Y제 하나보다 더 만들어, 덜 만들어? 더 만들죠. 그러면 4분의 6 약분하면 2분의 3이 될 거고, 얘는 X제 몇 분의 몇? 그러면 이거 두 개 대소관계 구하면 2가 2분의 3보다는 크죠? 2분의 1보다는 3분의 2가 크죠? 그럼 비교 우위는 어떻게 돼? 비교 우위. X제는 누구한테 비교 우위가 있어? 을. Y제는? 갑한테 있죠. 그러면 을국은 X제 특화 생산할 거고 갑군 Y제 특화 생산할 거잖아? 그러면 이런 거야. 을국이 X제 하나 줄 때 Y제는 몇 개 받아와야 되냐? 다시. 을국이 X제랑 Y제를 비교할 때 X제를 하나 줄 때 Y제는 몇 개 받아와야 되냐? 이 네모값을 찾는 거거든. 이 네모값의 범위는요, X제 한 단위 생산의 기회비용 사이값입니다. 즉, 이 네모의 범위는 2분의 3과 2 사이야. 2분의 3보다 크고 2보다 적은 비율로 교환해야 된다고, X제 하나 줄 때. 여기까지는 그냥 설명이에요. 공식을 내가 그냥 읽어주는 거야. 이렇게 외우시는 게 가장 편하지만 왜 그런지는 조금만 생각을 해도 답이 나오지 않겠어? 자, 을국 입장에서 내가 X제 하나 덜 만들고 Y제 만들면 Y제 2분의 3개 만들잖아. 내가 스스로 만들어도, 굳이 교역 안 해도. 근데 내가 이득을 본다라는 건 최소한 이것보다는 많이 받아와야 된다라는 거 아니야? 맞죠? 그리고 요번에 갑국 입장에서 스스로 만들어도 X제 하나 포기하면 Y제 2개까지는 만들잖아. 근데 이 Y제 2개보다 같거나 많이 줘버리면 내가 이득 보는 게 없죠. 최소한 이것보다는 적은 숫자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지점 안에서 교역 범위가 정해진다고. 희주심 이해돼요? 그래서 이 네모값은 요 사이값이라고. 이해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 선지에 특히 이 기니디 문제 있죠. 여기서 제일 물어보는 게 X제, Y제를 뭐 1대 1.6으로 교환하면 양국은 교역에 응할 것이다. OX. 이거 제일 많이 물어보거든요. 1대 1.6으로 교역하자 그러면 교역에 응해요, 안 응해요? 해요. 하죠. 요 범위니까. 1.7은? 1.8은? 1.5는? 안 해요. 같아도 안 해요. 왜? 같은 그냥 모터로 번거롭게 교역해. 나 혼자 그냥 만들어 쓰지. 무조건 따야 됩니다. 이해되죠? 근데 같게는 안 줘요. 같게는 안 줄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거꾸로 해보자. 이번에는 얘는 요거고 얘는 요번에는 Y제를 하나 줄 때 X제 몇 개 받아오냐라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해봐. 네모의 범위 어떻게 돼? 땡땡이 3개예요. 미안. 어떻게 돼? 뭐보단 커야 돼? 2분의 1보단 커야죠. 뭐보단 작아야 돼? 3분의 2보단 작아야 되죠. 이해돼? 이건 Y제 하나 줄 때 X제 몇 개 받아오냐는 얘기야. 그러니까 Y제 하나 줄 때 X제 2분의 1보다 0.5보단 많이 받아와야 되고 얘가 0.5죠. 3분의 2면은 0. 몇이나 되냐? 0.666 되냐? 네. 0.666개보다는 적게 보여. 그럼 얘가 예를 들어 0.6이야. 그럼 교역에 응해, 안 응해? 응한다 이거죠. 요 사이값이니까. 이해됩니까? 네. 이해돼? 5번째. 그래서 헷갈리면 수직선 그으세요. 수직선상. 자, 그리고 6번째, 7번째 같은 얘기예요. 자, X제 한 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요, Y 생산비분의 X 생산비예요.
X제 한 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Y 생산비분의 X 생산비래. 이건 그냥 공식이에요. 공식인데 한번 해볼까? 뭐 예시를 몇 번 갖고 와서 해볼까? 4번 갖고 와서 해볼까? 자, 이 경우잖아 지금. 이거 갖고 해봅시다. 여기 쓸까? 값을 X, Y 20, 4, 2 이렇게 있을 때 X제 한 단위 생산의 기회비용, 그러니까 각국의 X제 하나 생산의 기회비용은 Y 생산비분의 4분의 2가 된다는 거죠. 4분의 2 약분하면 2분의 1, 얘 2분의 4. 그럼 2개고 4개잖아. 2개 만들고 4개 만드니까 2명 필요하고 4명 필요하니까 맞냐? 2, 4, 12 Y 맞죠? 얘는 4명 필요하니까 2명 가지고 하나 못 만들죠? 그러니까 1보다 작은 숫자 와야지. 얘는 4명 가지고 하나 이상 만드니까 2가 와야죠? 맞죠? 공식이에요. 그럼 Y제 하나 생산의 기회비용은 뭐겠어? X 나오고 단위 나오고 여기가 X 대신에 Y로 바뀔 거고 Y 대신에 X로 바뀌겠죠. 이것도 공식입니다. 근데 난 이렇게 외워서 푸는 것을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헷갈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X제 한 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와 같다라고 되어 있잖아. 그래서 이런 거죠. 아까 우리 그 3번에 있는 거 한번 써볼까? 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생산 가능 곡선이 있다라고 해보자.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5예요. 여기가 X제고 여기가 Y제라고 할 때 그럼 얘의 X제 하나 생산의 기회비용은 봐봐. X제 하나 생산의 기회비용은 X 하나의 기회비용은 얼마야? 10분의 5야? 5분의 10이야? 10분의 5. 10분의 5죠. 얘 1 만들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X 하나의 기회비용은 Y제 2분의 1인 거죠. 맞죠? 근데 이 2분의 1이라는 것은 결국 얘분의 얘 한 거 아니야? 그죠? 맞아요? 그래서 이 얘기는 얘 증가량분의 얘 증가량인 거죠. 그래서 얘를 조금 유식하게 표현하면 X 하나의 기회비용은 Y제 2분의 1인데 이것은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 델타 쓰냐? 수학에서? 배웠어요? 변화량 알죠?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잖아. 결국 걔는 이 생산 가능 곡선에 뭐랑 같아? 기울기의 절대값인 거랑 같죠.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것은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와 같다. 절대값까지 씌워줘야지 혹시 모르니까. 이해되니? 근데 이 6번째는 내가 그냥 이제 공식이다 보니까 소개는 시켜주지만 별로 권하지는 않는다고 했죠. 7번째도 이제 사실은 얘도 공식이긴 하지만 얘는 조금 외워두시길 권해요. 왜 그러냐면은 문제에서 그냥 봐봐. 생산 가능 곡선만 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줄 수가 있어요. 이해되니? 그러면 만약에 그 앞에 걸로 표처럼 풀려면 이 생산 가능 곡선을 표로 한번 바꿔줘야 돼. 귀찮잖아.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겠어? 이걸 알고 있으면? 그래서 얘는 7번은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됩니까? 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국제무역 문제의 풀이에 관한 어떤 내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거를 다 전달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처음에 7대 원리가 아니라 10대 원리였다? 내가 처음 자료를 만들었을 때 3개를 뺀 거야. 3개를 왜 뺐냐면 고등학교 이제 선택 과목 위에 상위 선택 과목이나 수능 경제에서는 나오는데 고1에서는 내가 한 번도 못 보는 물음에 쓰는 그 일종의 스킬들은 빼고 한 7개 정도 줄인 겁니다. 아시겠죠? 이 제발 7개 알아두세요.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론적인 내용, 이제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사실 아빠 나라고 수업할 때는 이걸 안 했어? 뒤에 깜빡하고 없는 줄 알고. 아이고 깜빡했다. 아이고 기억났다. 봅시다. 국제무역 빈칸 안 채워도 되니까 그냥 보세요. PT만 보세요. 국제무역의 흐름. 교통 및 정보통신의 발달로 재화와 서비스, 노동, 자본, 기술 등이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국제교역량이 증가하죠. 그러면 이 국제교역량이 증가하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국가 간 상호 의존도가 높아집니다. 국가 간 상호
의존도가 높아진다. 자, 그리고 세계무역기구의 출범, 국가 간 자유무역 협정 체결 등으로 국제무역의 규모가 확대된다. 즉, 이 이야기인즉슨 국가 간 자유로운 무역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자유무역이 증가한다. 무역계의 장벽이 감소한다라는 거죠. 세 번째, 국가 간 지역경제협력, 이걸 경제블록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세안 이런 거 들어봤나? 아세안? 아시아 이제 경제협력체, 이런 아세안 이런 경제협력체들이 있어요. 그걸 결성해서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협력을 하고 있다. 국가들끼리. 이해되시죠? 그게 현재 국제무역의 흐름인데 사실 얘는 교과서가 한 2, 3년 만들어진 지 여러분들이 첫 해지만 쓰여진 거는 그 전부터 쓰여졌을 거 아니야. 그래서 아주 최신적인 내용까지는 반영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은 사실은 트럼프가 보호무역 정책을 펼치면서 또 자유무역이 다시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으로 전환되는 추세에 있다라고 경제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까지는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린 거고요. 자, 두 번째, 국제무역의 영향. 일단 소비자가 선택권이 확대되죠. 외국 물건 살 수 있으니까. 많은 국가의 경제성장에 기여하는데 결국에는 그런 거야. 이 자유무역이 모든 국가에게 이롭고 이득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아까 돌도끼 이야기도 잠깐 해준 것처럼 결국 좀 장기적으로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그 자유무역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선진국들이 보통 독점을 한다더라. 그렇게 되면 국가 간 빈부격차의 문제가 심해진다. 그리고 자원 고갈되고 환경 오염되고 노동 인권 침해 등의 문제 등이 발생한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하는 국제무역의 방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미래 세대를 고려한 국제무역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촉진해야 된다. 그래서 환경 친화적인 상품 개발하고 생산해야 되고, 기업 입장에서는. 그리고 국제무역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기업이라던가 선진국의 일부 자본가들이 독점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 지역사회 등이 공유해야 된다. 그럼으로써 노동자가 권리를 인정받고 적정 임금을 보장받고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고 공정무역 활성화 등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기술을 지원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자립 및 국가 간 불평등을 완화해야 된다. 마지막으로는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정